8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할까요? 예. 기다릴까요? 자, 뭐 네. 하셔야죠. 응? 하셔야지. 네. 자, 오늘은 강릉의 선교장인데요. 제가 오늘 원래 강의하시기로 하신 선생님이 목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도 심하고 막 그 목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이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준비를 부랴부랴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까 책을 쭉 보다가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강릉 선교장으로 하자 어제 정하고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강릉 선교장은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혹시 선교장 가보신 선생님 손? 안 가보셨어요? 우리 송상재 선생님. 예, 가본 적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박윤경 선생님. 아니요. 이 선교장이라는 이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안 가보셨어요? 선교장 이 단어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요. 예. 그거는 너무 심각한데? 자, 선교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갓집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양반 가옥으로 규모가 최대인 집입니다. 지금 강릉에 갔을 때 저희가 오죽헌 가죠. 오죽헌. 네. 오죽헌을 가고 그다음에 선교장을 가거든요. 강릉에 가면 꼭 가야 될 곳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선교장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선교장은 말하자면 집의 이름이에요. 그 집을 선교장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라는 그 말을 풀면 배다리가 돼요. 그래서 배선자에다가 다리 교자가 돼서 배다리가 되는데 이 집안이 얼마나 컸는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장원이었기 때문에 선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유통, 공급, 수요, 소비까지 모두 다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봉건제다, 뭐 이런 영주다 이렇게 유럽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 선교장이 거의 그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도 보통 저희가 전통 한옥 또는 뭐 이런 고택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선교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릉의 선교장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준비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의도한 바대로는 자료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강릉 선교장에 봉제사 접빙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반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꼭 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의무. 그게 하나는 봉제사. 그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접빙객. 손님을 잘 맞아들이는 걸 접빙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사와 접빙객을 잘 해야지 가문이 융성해지거나 또는 손님을 잘못 맞아서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집안에 있어서 봉제사와 접빙객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사람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양반의 가문을 얘기하는데 가문 중에서 몇몇 가문이 한국에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고요. 어차피 불어라서 한국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어로 얘기를 하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장. 네, 그리고 당연히 오죽헌과도 연관이 있고요. 이제 그 내력을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동 지방에서 가장 그 부자이고 경제력의 중심지였던 선교장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선교장의 그 가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입장료를 내고 관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건물만 봤을 때는 뭐 여느 집 한옥마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뭐 이렇게 새로 정비를 해놔서 뭐 다 새 것처럼 보이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가는 한옥마을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선교장의 이야기는 이 사람 이야기, 어떻게 이 선교장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위 말할 때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메디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예, 이탈리아 유명한 뭐 가문이죠. 네. 자, 이탈리아에서 그 유명한 가문 중에 문화를 지원을 해서 예술가와 문화를 지원하는 아주 대표적인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이 그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을 한 단계 이끌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강릉의 선교장이 한국의 풍류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풍류라고 하면 풍류 안에는 문학, 예술, 무용 뭐 모두 다 들어갑니다. 시, 서화까지. 그래서 이 한국의 풍류의 그 격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문화 예술인을 지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에 메디치 가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한국의 양반과 서양의 귀족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를 하고 한국의 메디치 가문과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한국의 선교장과 이탈리아의 메디치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선교장의 가계와 유래, 그리고 선교장의 경제적 기반의 형성, 관직과 혼맥, 그리고 선교장의 경영 철학, 그리고 한국의 메디치 가문, 선교장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교장의 가계. 자, 이런 그 가계라는 거는 어떻게 이 가문이 이어져서 그 역사를 유지하고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교장은 대선, 그리고 다리교, 그다음에 장원 할 때 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한국말로는 저희가 대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효령대군.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이라는 분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선교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11대 손, 이 이내번으로부터 지금 현재 1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1756년에 현재 그 선교장의 터를 구입을 하고 3년 후에 이 집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760년 정도에 지금 현재 있는 선교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200년 동안 약 4번 정도 크게 중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물 9동에 318평의 300여 칸 규모의 그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주요 건물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요 건물이라 하면 안채, 사랑채, 가묘, 가묘라고 하면 이제 사당을 얘기합니다. 사당, 행랑채, 정자, 그리고 주변에 초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교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경포 호수가 있는데요. 경포 호수 일원까지 선교장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이제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경포 호수가 얼마나 큰지도 아마 지금 안 가보셨으면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경포 호수가 예전에는 12km 정도의 호수였는데 지금은 약 4km 정도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4km의 호수와 이 선교장 영역까지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교장의 지역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선교장의 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면이. 자, 여기 이쪽이 입구입니다. 28번 쪽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제일 선교장에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활례정이라고 해서 정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활례정이라는 연못과 정자가 있는 곳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요.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게 이제 그 안채 그리고 사랑채. 자, 6번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핵심 건물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이 안채, 그 다음에 5번이 별당, 그리고 7번이 샘터이고요. 4번이 사당입니다. 사당. 그리고 18번, 25번 이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는 이 초가집들이 보이죠? 이 초가집들은 지금 보면 노비도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비도. 혹시 아시나요? 안동 쪽 그 투어를 해보시거나 가보셨으면 안동에도 보면 기와집을 중심으로 해서 초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거노비. 노비는 노비인데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집은 따로 별채로 지어서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초가집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인집을 주변으로 해서 노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초가집들이 주변에 이렇게 에워싸서 지어진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외거노비가 살았던 곳 또는 거주했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외거노비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여자들의 공간, 이쪽이 사랑채, 남자들의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옆쪽으로 뭐 별당이라든가 특별한 건물들이 이제 중축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본다면
네, 박유경 쌤, 네, 솔거노비, 외솔노비, 외거노비, 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선교장의 가계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선교장에는, 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그 1세부터 올라가면, 효령대군부터 시작이 됩니다.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형이었죠. 그래서 효령대군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의 그 자손이었던 10대 손, 효령대군의 10대 소녀였던 이주화라는 분이 이 강릉의 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강릉의 터를 잡게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사실은 충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충주. 자, 그럼 나중에 강릉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효령대군의 10대 손이었던 이주화라는 분은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6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이내번. 자, 이내번이라는 아들이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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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이 강릉에 살게 되면서 터를 잡으면서 강릉 지역에 이 사대부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효령대군, 이주화, 이내번으로 이루어지는 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장을 최초로 시작한 거주지를 옮겨서 정착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내번입니다. 이내번. 그래서 효령대군의 10대 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지금 쭉쭉쭉 넘어오고 지금 현재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뒤쪽에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작한 중심이었던 이주화로부터 시작해서 1세대인 이내번, 3세대, 6대, 9대에 걸쳐서 현재까지 이 가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760년부터 현재까지 이 가문이 지금 영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지하기 쉽지 않은 얘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족보나 가계를 보다 보면 한 집안이 이렇게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이게 연결돼서 가문을 잇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계도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거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장을 이해를 하려면 1대인 이내번, 3대인 이후, 6대의 이군우 이 세 분을 알게 되면 이 선교장의 주요한 역사와 히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주화라는 분, 이제 효령대군의 10대 손이었던 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가계도를 좀 줄여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주화라는 분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충주에서 살았습니다. 자, 왕족이라는 거. 우리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자가 있죠. 세자는 왕세자를 책봉을 한 이후에는 모든 세자들은 궁궐을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대왕이 왕세자로 책봉이 된 이후에
왕의 형, 왕의 동생들 모두 다 궁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왕족들은 관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왕족들은 그 본인들의 그 먹고 살 거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리로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왕 궁궐로부터 나가야 되는 운명이었고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주하라는 분도 관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주하라는 분은 이제 충주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서 충주에서 살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3번을 하게 돼요. 3번을. 첫 번째 결혼한 분이 의령남 씨예요. 그래서 의령남 씨하고 결혼을 해서 복번과 재번이라는 아들 2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의령남 씨가 또 일찍 사별을 해요. 자, 그래서 2번째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정씨와 결혼을 합니다. 경주 정씨와 결혼을 해서 중번, 경번이라는 아들 2을 또 낳습니다. 근데 또 일찍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안동권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안동권 씨는 4번과 태번이라는 아들 2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주하라는 분은 아들이 6이 되고요. 결혼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리고 이제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낳는지 알 수 없는 딸이 하나 있었고요. 딸의 이름이나 이런 기록은 안 나오고 사위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류광이라는 사위였고요. 그래서 누가 낳는지는 모르지만 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라는 분은 육남 1녀의 그 자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동권 씨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동권 씨는 벌써 다른 부인 2한테서 난 아들 4명이 벌써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본인이 와서 아들 2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하라는 분이 이렇게 가계도를 꾸렸고요. 자, 이주하라는 분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안동권 씨라는 분이 그럼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동권 씨라는 이 분은 권시홍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자, 권처군의 손녀딸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맨 위에 최치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치훈이라는 분은 이 강릉에 거주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본거지를 잡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최치훈이라는 분은 아들 은현한테 가문을 넘겨주게 되고요. 이 최응현이라는 분은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였던 이사온에게 이 가문을 물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딸과 이사온이 결혼을 했고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신명화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어서 이사온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사위였던 신명화에게 가문을 물려줍니다. 이 신명화라는 사위와 딸은 딸을 5을 낳게 되는데요. 자, 강릉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 자, 이름 보면 아시겠어요? 자, 신사임당의 아버지였던 신영화입니다.
자, 신명화. 아버지는 이렇게 5딸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되죠. 신사임당은 바로 둘째 딸이 되고요. 그리고 넷째 딸의 사위였던 권화에게 가문을 물려줍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최치훈의 집안은 딸로 이어지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유전학적인 문제일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으나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 때문인지 어쨌거나 이 집안이 다 사위 계통으로 가문이 이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신명화도 넷째 딸의 사위였던 넷째 딸의 남편이었던 사위에게 권화에게 이 가문을 물려주게 되고요. 권화는 바로 권처균, 권시흥이라는 권씨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안동 권씨는 누구냐? 바로 신사임당의 후손이 되는 거, 신사임당 아버지, 그렇죠? 친척이 되는 거죠.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안동 권씨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앞에 부분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주아랑 결혼을 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안동 권씨 집안과 충주에 있는 이주아의 집안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동 권씨가 이주아랑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아라는 분이 아들이 한 25살 정도 됐던 나이에 1718년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이주아라는 분이 부자도 아니었고 고위 관리나 이런 공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재산도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재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자 상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주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복번한테 재산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남이었던 내번과 태번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동권 씨가 이주아랑 이제 재혼을 했고 이주아는 바로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편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안동권 씨는 두 아들과 함께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릉에 본거지를 두게 되고 선교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교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선교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 선교장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에는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양의 남대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남대천 하면? 남대천 하면 연어가 떠오르죠. 연어. 연어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얘 바다로 나갔다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남대천을 통해서 연어가 다시 회귀를 하는 곳이죠. 자, 바로 강릉의 남대천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왔다가 물이 못 나가고 그 바닷물이 마르면서 소금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 그 염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충주에 그 안동 권씨였던 분이 충주에 있으면서 이 소금의 판매와 유통을 보고 이 소금 사업이 꽤나 괜찮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고 있던 차에 강릉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친정집이 부자이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과 이런 건 지원을 해주지만 스스로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들인 이내번과 안동권 씨 엄마와 이런 노력 끝에
강릉의 남대천에 염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염전 사업은 양반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양반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그 손을 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양반이는 학자이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강릉의 북촌 저동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강릉 남대천에서는 염전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 염전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염전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이 확대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세를 받게 됩니다. 이 마을에 얼마나 이 마을의 이 염전 사업이 커졌는지 염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소작농을 주듯이요. 염전 사업도 소작을 주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대천에서 세금을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데 그걸 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소금으로 이제 이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견소 염전이라는 곳과 전주 염전이라는 곳 두 곳에 마을 한 4곳 정도의 이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소금 세금, 도조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소금을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판매와 유통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경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옛날에 소금은 금이었죠. 소금값은.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벌어들인 소금으로 강릉, 진부, 평창 지역의 소금을 판매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은 돈으로 논과 땅을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부를 이뤄 나가게 되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염전을 더 확대하고 늘려야 됐어요. 자, 늘리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개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농업 기술인 이양이라는 이양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번 돈으로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부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렇게 번 돈으로 새로운 집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릉 인근에 좋다 하는 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 찾아다니다가 이 현재의 선교장 터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756년 정도가 되고요. 이 지역에 있는 땅과 집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그 선교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 옛날에 창녕조씨 집안의 그 땅들이었답니다. 자, 그 땅들은 김자수라는 사람의 옛 집터도 갖고 있었고 창녕조씨라는 집이 여러 그 큰 규모의 집이었는데 이 창녕조씨 집으로부터 조화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현재의 선교장을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 1760년도가 되면 현재의 선교장 규모의 집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다 지어놓고 1959년에서 1962년 정도에 이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사를 했던 기록은 없고요. 이분의 이 집안의 그 거주지 신고 기록이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고 1959년에서 62년 사이에 선교장으로 이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선교장으로 이사를 했고 집안도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했고 부도 이루었는데
집안 자체는 왕족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재산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 공명첩이라는 걸 구입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위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773년에 공명첩이라는 걸 구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문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명예도 얻고 돈도 얻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때 당시에 그 공명첩을 구입하면서 얻었던 지위가 뭐냐? 가선대부, 동지, 중추지사, 행용양이 부호군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명예를 본다 하면 뭐 영국에 있는 자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귀를 이렇게 부여받듯이 여기서는 공명첩을 구입을 하면서 자귀를 사듯이 하게 되고요. 본인의 그 직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아버지인 이주화를 위해서는 이조 참판 겸동지 의금부사, 오위 도청부 부총관이라는 또 타이틀을 얻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안동 권씨 정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위도 있는 집안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공명첩이라는 거는 1732년에 이 제도를 법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속대전이나 재정통편이라는 이 법전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명시화되게 되고요. 또한 이분은 이제 과거 시험에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 관직에 올라야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거 시험에 계속 탈락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붙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네번이라는 이 분은 89세까지 살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충주에 있던 조카 이시춘이라는 분을 양자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네번은 직계 후손은 없고 조카를 양자로 들여서 강릉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네번이라는 분이 양자를 들였으나 89세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여왕 같아요. 왕자가 찰스 왕세자가 있는데 찰스 왕세자가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왕을 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이시춘이라는 분은 이네번의 그 양자로 왔으나 이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 계시니까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네번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시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었던 이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13살인 거죠. 자, 아들이 13살이 이렇게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장을 물려받게 되고요. 이 이후라는 아들은 형제가 있는데요. 이승조, 이항조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춘이라는 분은 아들 셋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장손이었던 이후가 선교장을 이제 물려받게 된 거였죠. 자, 그런데 이후라는 분이 1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자, 선교장이 불같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라는 13살의 이 소년이
선교장을 만석군 지주가로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만석군지기가 되는데요. 이 만석군지기로 만들어서 선교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은 충주에서 온 집안이죠. 이 토착 집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외가적으로는 토착 세력이지만, 자, 그래서 경주, 이 강릉 지역에서 토착 세력의 견제를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장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강릉 지역 사람이 아닌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은 것도 눈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선교장의 또 집안은 어쨌거나 왕족의 후예예요. 자, 돈도 많고, 자, 그리고 농업을 하면서 이 인심을 얻었어요. 농민들한테. 왜냐하면 땅을 살 때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땅을 가난해서, 그러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땅을 팔게 되면 이 땅을 판 그 사람한테 다시 소작을 주는 게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장에서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면서 다시 그 땅 매입한 곳에 소작을 땅 원래 주인인 사람한테 주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심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 선교장이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고 돈도 많이 벌고 얄미운 짓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토착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선교장이 만석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컸느냐, 지역이. 북쪽으로는 주문진과 양양 지역까지 해당이 되었다고 하고요. 남쪽으로는 삼척과 울진까지 영역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땅을 갖고 있었는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가보면 강릉만으로도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양양 주문진까지 되었고 그다음에 삼척 울진까지 됐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도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의 권위도 세웠어요. 자, 그러나 그 더 많은 권위를 위해서는 혼인과 결혼을 통해서 또 이런 혼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선교장의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이 염전 사업과 농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세금도, 아니, 소득도 올리고 집안의 가문도 명예도 살렸으나 또 정계,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장은 부단하게 그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계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제가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시 47분. 네, 그러면 9시에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작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맨날 한옥 구조만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내용이 좋아요. 이게 또 신사임당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또 나름 또 되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경주 쪽에 채부잣집 갈 때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 선교장은 저는 그거 내용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너무 웃겨. 그 아들이 없어갖고 계속 양자를 드려요. 집안 내내. 아유, 그냥 그죠. 네, 되게 여자를 웃겨요. 그냥 응. 응. 그 아들이 계속 없어갖고 음. 형제한테 계속 아들을 데려와. 그래서 아마 그 입양 제도라는 게 그쵸. 응. 그게 알고 보면 그냥 입양인 거잖아요. 그쵸. 합법 아니면 합법인 것 같아요. 응. 응. 오늘 다들 조용하시네. 응. 그래도 그 시대에 응. 딸만 낳아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조선 시대가 후기에 와서 이렇게 좀 너무 보수적이 된 거지. 그 이 정도 때만 해도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그 보면은 그 저기 신사임당의 그 뭐라 그래 그쪽 혈족들이 보면은 이제 딸들밖에 없어가지고 신사임당은 왼수한테 시집가고 음, 또 그 형제 되는 사람은 또 딴 데로 시집가서 이렇게 된 건데 음, 충주로 가가지고 어쨌든 그 윗대에서 보면 그 딸한테로 해서 사위한테로 해가지고 이어진 거 보면 물론 뭐 그렇게 부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그렇죠. 가계도가 아닌, 이걸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굉장히 그 저기 뭐라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음, 이렇게 한 거 보면 음.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땡내놓고 있던 거예요. 나는 선교장이 그 우리가 그 시험 볼 때는 맨날 그 한 전통 한옥을 전통 한옥 공부할 나오고. 때 하나에 꼽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원래 강릉엔 최 씨가 이제 최고 가문이거든요. 음, 지금도 그렇고. 음. 근데 이제 그쪽의 선교장이 이신의 가문인 줄은 나도 몰랐었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막연하게 최신의 가문이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음, 뭐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음,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게 그 원래 최 씨는 대단한 그 강릉 최씨 가문이 대단한 가문들인데 음. 그렇게 선교장의 그 이씨 가문이 오히려 더 부자로서 이렇게 존재했던 거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후손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 집안을 일구고 이거를 유지해 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죠. 왕조가 500년 가는 게 대단하다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한 가문이 이어지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주에 500년 된 가문이 있어요. 이 연구 대상인 가문인데 이 한 가문이 이 장자 상속으로 500년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번식력이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가다가 끊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례도 있는데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선교장의 그 이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다. 이 나중에 강릉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1박을 하고 거기서 해주는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강백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강백 선생님한테 그 뭐 본인 집안의 이야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 뭐 그 집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학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많으시더라고. 근데 이제 다 요새 뭐 다 집안이 이제 신식화 되어 있으니까 며느리도 뭐 무슨 음악 하시는 분이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조흥은행인가? 조흥은행 대표였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와서 선교장 그거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좀 다르죠. 그 보면 사실은 가옥 전통을 잇는다는 게 철저한 유교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어져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음. 현대적인 상태에서 그걸 모양이라든지 내용이 다 그럴듯하게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장이 그래서 경제적인 부도 이루었고 그리고 명예도 이제 갖추었는데 정말 실질적인 권력과 힘을 같이 갖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혼맥을 쌓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이내번이라는 분 스스로가 과거 시험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과거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자, 그래서 과거 시험에 계속 응시를 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의 사대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라는 분도 이제 3차례나 시험에 응시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을곡이 시험 보는 족족이 다 장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은 지금 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이율곡은 어렸을 때부터 시험 나가서 보는 족족이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강릉 지역 사람이고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라는 사람은 이용구와 이의구 아들 2명을 두었어요. 자, 이용구와 이의구는 아버지가 3번이나 시험에 봐서 낙방을 했는데 이 아들 둘이 떡하니 시험에 붙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인 이용구는 1825년에 생원시에 붙게 되고 둘째 아들인 이의구는 1827년에 생원시에 붙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실은 지금은 이후라고 불리지만 원래 이름이 면조였어요. 이면조. 이면조였는데 나중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득 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후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자면 돈도 가졌겠다, 명예도 가졌겠다, 권력도 가졌겠다. 이 이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면조였다가 이거를 후로 바꾸면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아들 이용구는 물론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교장 운영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요. 둘째 아들인 이의구는 계속 관리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53년에 통천 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장을 통천댁이라고 부르는데요. 별칭으로. 이 부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천 군수를 지낼 당시에
통천 지역에 굉장히 흉년이 왔다고 그래요. 그 흉년이 와가지고 통천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의구라는 분이 선교장에 있는 곳간을 풉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쌀을 통천군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쌀을 구휼미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흉년에서 이렇게 겨우 살아날 수 있게 되면서 이 선교장을 통천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교장을 다른 이름으로 통천댁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후라는 분은 이용구, 이의구의 아들 둘을 뒀는데, 또 이 얄궂게도 이용구는 이희숙, 이희원 아들 둘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통천 군수였던 이의구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구는 이희원을 양자로 들여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자, 2, 4번부터 시작해서 2, 4번도 지금 사촌을 양자로 들여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양자로 들여오고, 자, 이런 가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용구는 강릉에 살았고요. 왜냐하면 선교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의구는 통천 군수를 하다가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양에 거주를 하면서 이쪽에 그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이용구는 큰 아들이었고 형이었죠. 그래서 형의 아들이었던 이희숙과 이희원 중에 둘째를 이희원을 양자로 들였던 거고, 자, 이렇게 이용구와 이용구는 이의구는 한양과 강릉에서 각각의 세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 집안이 크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혼인과 그 다음에 관료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중앙에 관료가 되는 것인데, 자, 요런 거를 지금 벌열 가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벌열 가문. 자, 벌열 가문은 뭐냐면 정말 유명하고 힘이 센 집안하고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경화사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화사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한양에 정말 화려하고 가문이 높은 유명한 집안끼리 서로 결혼하는 걸 경화사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구와 이의구, 그 다음에 이희숙과 이의원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가문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선교장이 벌열 가문의 혼맥과 가능한 배경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이거 있다고 해도 이런 집안하고 결혼하려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첫 번째, 왕족 집안이었다. 어쨌거나 왕족의 후손이다. 두 번째, 관직에 그 진출을 했기 때문에 관료 기반. 이제 처음에 통천의 그 군수였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오면서 계속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양에 와서 살고 돈도 있고 하니까 서울의 주류 사회였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기반이 되니까 정말 있는 놈끼리 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니까 이 선교장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결혼 얘기로 돌아가서 이후의 아들인 이용구와 이의구, 그 다음에 다시 이용구의 아들인 이희숙은 유기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희원, 양자는
다시 박풍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희는 뭐 사실 국사 시간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 유기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좌이정 유한의 9대 소원이었다고 하고요. 박풍수라는 사람은 5대에 걸친 판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유명한 가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용구와 이의구, 또 그 다음에 이용구의 아들이었던 이희숙과 이의원은 이렇게 정말 서울에 한양에 내노라 하는 집안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그 집안을 살펴보면 이희숙이라는 사람은 18살 때 생원시에 급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6살 때 전옥서 참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의금부 도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흑곡이라는 지역의 현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희숙이라는 사람은 흥선대원군하고 굉장히 친했답니다. 왜냐? 흥선대원군의 정치 자금을 이 희숙이라는 사람이 계속 대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살고 있는 운현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거꾸로 흥선대원군도 이 선교장의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의 챔필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의 그 흥선대원군의 당호가 아제당인데요. 우리 얘기하는 아제 아니고요. 아제당. 제가 지금 이거 한자를 지금 다 안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될 텐데, 자, 흥선대원군의 당호가 아제당이었는데 이 이희숙이라는 사람이 그 흥선대원군의 당호 아제당을 흉내내서 오제당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장에 가면 이제 오제당이라고 당호를 지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희숙이라는 사람은 흥선대원군과 많은 영향과 교류를 주고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희원이라는 사람은 15살 때 생원시에 급제를 했고 54세 때 순창원의 수공관이라는 관직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15살 때 시험에 합격했는데 54세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야 관직에 등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94년에는 그 통정대부 당상관이 되었고 승정원의 동부 승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강릉의 부사로 있으면서 동학군을 진압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동학군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이 바로 동비토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희원과 또 그 형인 이희숙, 이렇게 두 분은 이제 한양에 제대로 자리를 잡은 이제 토착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선교장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이후라는 사람은 이용구와 이의구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은 이희숙과 이희원이었고, 또 이희숙과 이희원은 각각의 유기한의 딸, 박풍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희원과 박풍수의 딸은 이근우, 이명우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 이희숙과 유기한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손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희원과 박풍수의 딸이 낳은 이근우와 이명우를
중에서 아들인 이 군우를 양자로 들여갑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이. 자, 그래서 이군우가 이 집안의 양자로 가게 됩니다. 자, 이군우는 나중에 장능 아시죠? 장능이 누구의 능이죠? 자, 장능의 참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능참봉이라고? 능을 지키는 사람을 능참봉이라고 하죠. 참봉이라는 직위를 받은 거고, 옛날에 흥선대원군도 능참봉이었잖아요. 흥선대원군도 고종이 되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능참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군우라는 사람도 장능을 지키는 장능이 바로 사도세자의 능이죠. 자, 이것을 지키는 참봉이 되었고요. 자, 그러나 이군우는 이렇게 관리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선교장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선교장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가 83세까지 사셨대요. 굉장히 장수한 거죠. 이제 당시에 보통 50세 정도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리고 환갑을 넘기기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83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것 같아요. 또 이내본도 87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했죠. 그러니까 집안이 약간 장수하는 집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이군우라는 사람은 동별 땅과 활래정 그리고 경포 주변까지 이 선교장의 영역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선교장에서 수확되는 저작물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모아지는지 이거를 다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장에서는 곡식을 모아놓는 창고가 동서남북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주문진에 있었고요. 남촌에는 묵호에 있었고 서촌에는 평창과 진부 지역에서 나는 곡식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쪽에는 강릉 지역에서 생산된 수확물, 곡식들을 모아놓는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땅이 워낙 넓어서 이 곡식을 운송해 오는 것도 일이었지만 또 천재지변이나 이러는 재해로부터 모두 다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장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사회의 리더가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자, 선교장의 경영 철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선교장의 철학이라기보다는 부자가 존경받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이 바로 그 선교장이 갖췄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재산을 모으되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축적 방법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을 행사하되 유지하는 구성원에게 원망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가 있느냐. 자, 요게 그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부자가 부자로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원망과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장은 어떠냐? 자, 선교장은 사실 그때 당시에 양반이 하기 힘들었던 염전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 염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양반들이 하지 않는 사업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욕이나 질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염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이양법이라든가 개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경영에 이익이 되는 실리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욕을 경계했다는 거죠. 아까 이후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내가 굉장히 극도의 행복과 취하는 것을 추구했으나 그 극도 이상의 어느 수준 이상의 그 취하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욕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공생, 소장농 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공생 방법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눔 경영을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교장은 끊임없이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광복 독립자금을 댔고요. 그 다음에 동진학교라는 그 교육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을 위해서 실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장이라는 곳이 이런 가치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 문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그 양반집 또는 저희가 이제 민속촌을 가게 되면요.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봤을 때 하듯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갖고 시켜요. 이렇게 해보라고. 자,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가장 크고 높은 소설대문 집에 가서 이 지나가는 여행자가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료로 그 자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뭐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빙 얘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셔야 되고 음식을 제공한다. 이러는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접빙객이라는 정신이에요. 자, 그런 그 접빙객, 이렇게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손님들이 얼마가 됐든 그냥 머무르는 동안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제공해요? 옷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장에서는 실제 옷감도 직접 만들고 직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단도 해서 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직접 만들고 곡식도 생산하고 소비도 하고 하는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이 선교장에서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왔을 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장은 굉장히 많은 이 방과 음식이 들어가겠죠. 자, 아시다시피 양반집에서는 손님들이 왔을 때 1인 1상을 주잖아요. 1인 1상. 한 사람이 하나씩 상을 받아서 밥과 국과 이런 반찬을 줄 수 있는 소반에 상을 차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주인 양반이 말씀하시길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이제 손님이 왔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 보고 가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나님, 집 안주인이 꾀를 내는 거예요. 손님 보고 빨리 가주세요 라는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밥상에다가 어떻게 하면 손님 보고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는 사인이 될까요? 맞추시는 분. 손. 소금을 반찬수를 줄여요. 네. 또, 네. 자, 다른 분. 또, 뭐가 있을까요? 밥상에다가 어떻게 하면 가주세요. 아, 소금을 올린다. 네. 네, 소금. 소금을 올린다. 음. 또, 소금 귀하잖아요. 밥량을 줄인다. 간장만 올린다. 음. 자, 정답이 안 나왔어요. 물하고 밥만 준다. 물하고 밥만 준다. 네. 자, 손님한테 수저와 젓가락의 위치를 바꾼대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 밥상을 차릴 때 수저를 놓고 젓가락을 놓죠. 아, 요걸 뒤집어 놓은대요. 아, 그러면 손님한테 자, 이제는 좀 가주세요 라는 사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은유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줄창 있는 거예요, 줄창. 자,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양반들한테 못 알아들으면 계속 이제 이거 자꾸 이걸 엇갈려 놓는 거죠. 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함부로 손님을 들이지도 않고요. 함부로 손님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접빙객이라는 게 봐요. 손님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객이 있고요. 빈이 있어요. 빈과 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대해서 온 손님이 있고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이 있어요. 자, 손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님을 잘못 들이면 멸문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연루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같이 엮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집안에서는 손님을 들이는 방법, 누구를 들일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간방에 있는 마당새가 먼저 나오죠. 마당새가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어느 골에서 온 누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통성명 들은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주인 마누님한테 전해요. 자,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가 이 집을 이제 유숙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통밥을 굴려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들여도 문제가 없겠는지 있겠는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한 다음에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내가 정치적으로 같은 급이 아니에요. 같은 파가 아닌데도 같은 파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여서 드린 이상은 이 사람한테 먹을 것과 잘 곳, 그리고 옷까지, 심지어는 옷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접빙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빙객을 하는데 이 선교장은 이 오는 손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냐? 자, 이 집안에 오는 그 길목이 어디냐?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고 설악산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자, 우리는 알다시피 금강산에 여행 한번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특히 양반들한테. 금강산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었고 대단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릉의 선교장을 들려서 금강산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선교장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가, 문인과 예술가, 또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교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 됐는데요. 이 이후로 이 집에 방문한, 선교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렇게 통류, 시, 서화, 서예, 책,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홍엽산거.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자, 이거는 추사 김정희가 여기 와서 공짜로 놀고 먹고 마시고 쓰면서 뭐 했어요? 글씨를 계속 써준 거예요. 글씨를. 자, 그래서 이 그 선교장은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써준 글씨가 재산인 거예요. 이 글씨를 가지고 병풍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보면 김정희의 홍엽산거라는 글씨를 써줬는데요. 그 글씨를 모본으로 해서 이 현판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서예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공사, 뭐 이런 그 외교관, 뭐 이런 그 유명한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선교장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장에는 책이 여기 보면 도서 출판 저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약 3,400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이 정도의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다시 강의를 하나 만들겠지만 우리가 대학이나 논어라는 책 한 권의 값이 땅 몇 마직이었어요.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자, 그리고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지금의 책값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소 몇백 마리를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그 선교장이 가지고 있는 책, 지금 뭐 3,400여 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그 경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선교장은 직접 인쇄도 했어요. 그래서 목판뿐만 아니라 석판 인쇄,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석판 인쇄까지 직접 하는 이런 출판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자면 지식 문화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예술가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까지 하게 되고요. 여기에 문집까지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김정희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또 하나가 학교입니다. 자, 1908년도에 동진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 다 나옵니다. 자, 김구라든가 이시용이라든가 여운형이 다 이때 당시에 영어 교사였다고 합니다. 자, 동진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이 동진학교의 학교터가 바로 선교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물은 사라졌고, 이 학교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아서 학교가 폐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폐교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학교 폐교된 이후에는 뭘 했냐? 독립자금을 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진학교 이렇게 교육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자, 이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강산과 설악산, 경포대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행지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선교장이었습니다. 자, 선교장에 있는 시, 이렇게 그 주련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현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선교장을 방문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글씨를 써주고 간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주련을 만들고 현판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게 다 집안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굉장히 작은 현판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월화문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월화문. 자, 달 아래를 지나가는 문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 주련이 있는 거고요. 이 주련이 바로 요겁니다. 조숙 지변수. 새는 연못과 나무에 잠들고 승고 월화문.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의 것이 바로 이렇게 주련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한국을 달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달의 문화. 달 항아리. 그리고 경포대에 가서 나오는 시 구절이 있어요. 내 님의 눈에 뜬 달 2개, 나의 술잔 속에 뜬 달 하나, 호수에 비친 달 하나, 하늘에 뜬 달. 이렇게 해가지고 달을 시로 지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포대의 달, 그 다음에 이 그 선교장의 달, 이렇게 해서 달을 가지고 소재로 이렇게 시와 현판, 주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선교장에서 일어나는 문학 활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지역까지 이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선교장의 건물을 좀 이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선교장. 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선교장의 건물에 주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선교장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활례정이라는 것인데요. 활례정은 정말 아름다운 연꽃이 핀 연못 위에 정자가 있고요. 이 정자에는 온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이 활례정이라는 곳에 앉아 있으면 정말 신선이 된 기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활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채가 있고요. 이제 여성들의 거주 공간이 안채, 그리고 손님 맞는 동별당, 그리고 사당, 조상을 모신 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별당이 있고, 그리고 열화당이라는 사랑채가 있습니다. 자, 사랑채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처마 밑에 이렇게 동판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보면 혹시 어디가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야 되는데. 어디요? 자, 6번의 열화당 사진 보시면요. 그 처마 밑으로 뭐가 이렇게 삐쭉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를 보면 어느 곳이 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낙선제?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자, 기억이 안 나시는가? 자, 창덕궁에 우리가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우리 양반 가옥이 있는 낙선제. 낙선제는 이쪽이죠. 안쪽에.
장락문을 거쳐서 강남문 거쳐서 연경당, 연경당. 연경당에 가면 사랑채와 안채 나눠져 있죠? 그 장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사랑채를 들어가서 사랑채 오른쪽에 보면 그 서재로 쓰이던 곳이 있죠. 도서관으로 쓰이던 곳에 보면 이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서쪽 서양 집이니까 거기에 동판으로 햇볕을 막게 이렇게 되어놨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가시면 그걸 꼭 보세요. 이 처마에 동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딱 이렇게 두 곳이에요. 선교장에 지금 앞에 보이는 요거 있죠? 이 동판으로 된 처마 끝 연장이 바로 러시아 공사에서 제공을 해준 선물입니다. 동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다른 거고요. 자, 요게 열화당, 선교장의 사랑채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초당이 있고요. 그리고, 유물 전시관도 있고, 동진학교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미제라는, 이제 전통 음식을 가르치던 곳이 있고, 공연장과 박물관, 교육관,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선교장을 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선교장의 주요 건물들을 봤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좀 독특한 거. 자, 선교장에는 이런 한옥스테이도 할 수 있고 체험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식을 만든다거나 배달이 만들기, 한복 체험, 뭐 전통차 체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공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만든 아침 식사와 또는 한정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선교장을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선교장. 자, 그런데 선교장은 왜 또 선교장이며 왜 이곳에 위치했을까? 자, 지금 요 보이는 사진이 바로 활례정입니다. 활례정. 제가 이 선교장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지금 현재 이 연꽃이 활짝 피어서 정말 이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내번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장을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짓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교장이라는 곳을 매입하게 된 거에는 쪽제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내번이라는 사람이 강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집터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쪽제비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대요. 이게 이제 어떤 표정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쪽제비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쪽제비가 나타나서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수많은 쪽제비가 나타나서 합류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때의 무리가 이루었고 어느 소나무 울창한 야산자락에 도착했더니 쪽제비 무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내번이라는 사람이 귀신에 홀린 듯하여 여기가 예사롭지 않구나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산이 있고 병풍처럼 들려지는 그 지역에 바로 이 선교장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장은 전형적인 대산 임수의 지역이라고 하고요.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명당 자리. 근데 명당이라는 거 얘기 안 해줘도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번성해 오고 왜냐하면 중간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이 집안 살림 다 들어 먹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이거 잘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명당이긴 한가 봐요. 자, 그래서 배산임수의 명당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풍수 전문가가 보니 자, 뒤에 있는 게 시루봉이라는 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늑하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앞에는 경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풍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풍수에 있는 거를 보면 집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산이 노적봉, 이렇게 노적봉이라고 하면 이렇게 젓갈이라고 해요. 이제 그 수확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세워가지고 쌓아놓은 모습을 한 그 산의 모습이 이 젓갈이 같이 생긴 그 산의 모습을 노적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노적봉이라고 하는 이 모습의 산이 있는 곳은 대대로 부자가 된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설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진주. 진주하면 진주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본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LG요. 네. LG, 삼성, 또 삼성. 효성, 뭐 그 유명한 사람들 저 부자 분들이 다 나온 곳이 바로 진주예요, 진주. 진주에 가면 또 이 그 풍수가 나오는데 그 풍수에 노적봉이 나옵니다. 노적봉이 바로 뭐냐? 이 집다리. 별을 베어가지고 이거를 쌓아놓은 모양을 한 산이 노적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바로 이제 노적봉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노적봉의 모습을 한 곳은 부자가 된다라는 이 풍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노적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교장도 노적봉이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된 곳인 거죠. 자, 이렇게 그 풍수에서는 이런 모양을 안산 심혈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교장은 요 길지에 있다고 하고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활래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활래정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물이 솟아서 이렇게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자, 풍수에서 집 앞에 있는 물을 진능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를 볼 때 이제 우리가 혈자리라고 하는데요. 혈자리. 자, 이 활래정이 이 선교장의 대혈, 아주 큰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용맥에서 흘러내려와서 땅 속에 있는 이 원진수와 물이 합해져서 이 샘물이 나거나 우물이 생기는데 이걸 바로 상분하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과 이 혈이 합쳐지는 곳, 그곳에 뭐가 있냐? 안채가 있답니다. 안채. 안채는 뭐예요? 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집 주인, 집 안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자, 안주인이 있는 그곳, 그곳에 혈자리가 바로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사임당이 이율곡을 난 곳이 어딥니까? 오죽헌? 네, 오죽헌. 자, 오죽헌이 이 풍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사실은 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죽헌은 누구네 집이에요? 신사임당 집이 아니잖아요. 이율곡. 아니죠. 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신사임당은 둘째 딸이었죠. 그 집안을 신명수가 물려준 거는 어디예요? 넷째 사위, 넷째 딸한테 줬어요. 이 오죽헌은 넷째 딸의 집이에요. 신사임당은 남의 집 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권화. 네, 권화. 사위. 네. 자,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려진 게 그거예요. 오죽헌이 이율곡의 집이 아니에요. 이율곡 파주? 네, 율곡은 파주가 집이고요.
자, 이 신사임당이 친정에 가서 친정의 그 동생, 말하자면 동생네 집에 가서 애를 낳은 거잖아요. 거기가 바로 오죽헌인 거예요. 자, 오죽헌이 말하자면 이제 뭐 신사임당이 그 이율곡을 임신했을 때 그 태몽을 꾸었어요. 태몽꾼 이야기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오죽헌이라는 곳이 길지, 풍수적으로 굉장히 길지였던 거고, 자, 그런 곳처럼 여기도 활례정이라는 곳이 혈자리가 있는 곳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안채가 있는 곳이 그 혈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채에서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큰 인물이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풍수에 있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회제, 이연적의 집이죠. 이연적. 어디예요? 경주에 양동. 예, 양동. 양동 마을에 바로 그 자리예요. 그 회제 이연적을 날 때도 친정집에 가가지고 엉덩이 들이밀고 그 남의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거기가 바로 길한 곳이어서. 자, 이렇게 그랬는지 안 일부러 그랬는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거기서 애를 낳으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원정 출산.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면 이야기하실 때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 곳이 바로 혈자리가 있는 곳이고, 그 혈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장에서는 어디다? 안채이다. 안채.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선교장은 대대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풍수 이론에 의하면 어쨌거나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맥이 안방으로 모여지고요. 백두대간인 곤신봉이라는 곳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교장은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큰 산이 있으면서 그 산에 맥이 들어와서 안채로 모여지고 활례정에 또 맥이 흐른다. 그래서 대혈이 있고 이런 맥이 있는 곳이 바로 활례정이며 또 안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안채를 보면 맥이 흐른데 정남향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집을 질 때 남향 집을 짓잖아요. 남향인데 여기는 이 풍수를 보다 보니까 정남향으로 안 하고 살짝 틀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맥 때문에. 자, 그래서 선교장은 풍수적인 조건을 우선시하였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풍수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의견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풍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다라고 이제 의견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활례정에 가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현판입니다. 자, 보통 현판은 건물에 하나 정도 있는데요. 이 활례정은 온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글을 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례정은 현판이 6개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활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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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례정이에요. 그런데 글씨체가 지금 다 다르죠. 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 글씨만 보자 하면 굉장히 전서체, 뭐 예서체 이렇게 다양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사람이 누가 썼다라고까지 알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글씨체가 다양한 현판이 걸려져 있다, 독특하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선교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는가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자, 음, 제가 오늘 유대 재밌네.
네, 제가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는. 네. 아니, 아마 처음 듣는데, 네, 진짜. 선교장을 가더라도 아마 네. 그냥 선교장 이렇게 후루룩 불러보고 오시는 걸로 끝날 거예요. 네. 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답사를 한 2박 3일은 해야 돼요. 거기에 헌안설원 가지고 하루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신사임당과 이율곡 갖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교장 갖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다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우리 허균과 헌안사론의 그 문학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해주실 우리 국문과 교수님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해제 거리 이제 유지도 이제 해제가 되었고 저희 답사도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정말 답사를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주 몇 번씩 계속 돌리고 싶을 정도로 또 정말 갈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선교장을 제가 막대기로 보여드렸고 선교장 우리 모두 답사를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너무 좋아요. 답사 좋아요. 네네. 네. 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회장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선교장도 그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는 어땠을 것이며 일제시대 때도 탄압을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산 그래서 몰수 같은 거 안 당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땅이 많고 이제 가진 게 네. 많다 보니까 그리고 쉽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워낙 부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동진학교 네. 학교를 이제 열었다가 네. 폐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신 한 것이 독립자금을 네네. 암묵적으로 준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지금 아까 그 선교장이 독립운동하는 이런 자금을 대었다고 하지만 이런 건 다 암암리에 한 거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닌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치와 탄압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강릉 전역 그리고 주문진까지 울진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평창 진부까지 다 재산이 다 땅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지금 뭐 진부나 평창 가봐도 거기가 선교장 주인 거가 아닌 거는 대충 봐도 알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산이 줄었다는 건 알 수 있겠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선교성에 가면은 우리가 물론 거기 뭐 매표소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매표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 무슨 개인 그런 거로 하는 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부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라고 근데 무슨 뭐 이렇게 강릉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 개념 뭐 이런 느낌을 아니요, 받았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해설사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해설사도 그다음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거기 홈스테이 비슷하게 또 네, 머무를 수 한옥체험. 있게끔 예, 네네, 한옥체험 한옥체험 하고 하는 있어요. 거 옆에 있고 예, 예. 어쨌든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네. 한다라는 거죠. 시의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개인 소유고요. 이런 운영을 위해서 이 배다리 문화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어요. 운영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가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이거를 대표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강백이라는 분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장손이 이제 정년 퇴직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 이 운영을 맡아서 직접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강백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형하고 동생 사이인데 이제 어쨌거나 형이 돌아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실 말씀이 없으면 헤어지기가 아쉬운가요? 너무 일찍 끝나서? 송강재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원래 잘 모르면 질문도 네. 잘 안 나와요. 자,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강릉의 선교장에 대해서 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몇몇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 집안마다 이제 얘기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투어할 때 되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들 안 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안 가시면 제가 강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퇴.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